지금 사회하신 여학생께서 어제 저녁에 한숨도 못 잤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을 안 자고도 저렇게 잘할 바에는 만일 잠을 더 잘 잤다면 얼마나 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큰 강당에서 강연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도 주위에서 했는데 총장님께서 아무 걱정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총장이 그러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모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나이도 먹고 또 건강도 안전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온 데 대해서 여러분이 환영과 또 동정하는 의미에서 이대로 많이 와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히 맞이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연설문을 낭독하고 또 이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거석 총장과 이양근 대학원장 그리고 교수 학생 여러분, 전북대학교의 개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격려해 주신 김한주 도지사, 한승원 변호사, 기타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호남의 명문대학인 전북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 것은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려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이목이 육자 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북한 핵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과 북한 쌍방이 그 해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한반도에서 6.15 정상회담에 이은 제2차 해빙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주고받는 협상을 거부해왔습니다. 또한 북한을 악의축으로 선언하고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까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고 IAEA 요원을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를 깊이 파기한 동시에 미사일 발사 시험과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사태는 악화일로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강경정책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또한 일본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한국의 전면적인 동참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제재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미국은 군사적 제재를 위한 선제 공격도 거론해 보았지만 중동에서 미군이 발목 잡혀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할 여유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작년 가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추진한 포용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대에 북핵 문제는 거의 성공의 단계까지 갔으나
공화당으로서의 정권 교체 때문에 완결을 짓지 못하고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대통령으로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협력해 햇볕 정책을 실천함으로써 거의 성공단까지 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난번 방한 때 저에게 직접 토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편 부시 대통령은 임기 말을 앞두고 중동에서 실패하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에서라도 성공해서 업적을 세워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한편 육자회담을 성공시켜야 할 필요성은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은 바꿔질다 아시아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과 직접 대화 속에 북한의 안전보장, 경제 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등 모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은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어야만 IMF나 ADB 등 국제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고 일본과의 국교로 정상화해서 약 100억 달러로 예상되는 배상금도 받을 수 있고 국제 자본의 투자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북한이 오늘의 파멸 위기로부터 탈출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력을 필수 불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무기 보유를 고집한다면 중국이나 한국은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해서 이를 막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이나 대만이 핵을 개발하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에게서는 악몽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 북한이 핵의 완전 폐기에 응할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의 말은 신성 불같지만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강조함으로써 미국과의 거래에서 핵을 완전 포기했을 때 불가피하게 제기될 수도 있는 북한 주민이나 군부의 반발을 막는 방패막이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2010년 올해야말로 한반도에서의 오랜 숙제인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한은 4월 13일까지 연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핵에 대한 감시와 검증을 위한 IAEA 조사단도 초청해야 합니다.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북미 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 미국이 취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위한 양자 대화를 개시해야 합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도 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하는 과정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취해지면 한국은 위시한 미일 중로 오격은 100만 톤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게 됩니다.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나아가 한미 북중 사자의 정상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일도 예상됩니다. 6.15 전쟁을 법적으로 완전히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한편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금년 안에 열려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반 조치와 적극적인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추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의 성공 등에 대해서 대화와 협력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일거에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고 각종 교류 협력이 왕성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 교류 협력이 실현되면 우리의 염원인 민족 통일을 위한 과정이 촉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의 지상명령이고 절대적인 당위성입니다. 첫째, 우리는 1300년간 단일민족으로서 통일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세계에도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역사적으로 필연적인 것입니다. 둘째, 우리 민족의 분단은 전적으로 타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우리 민족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과 북으로 양단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위적인 분단의 전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거부하고 원상회복의 통일을 실천할 필연성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북핵 문제를 둘러싼 육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남북은 서로 무릎을 맞대고 민족의 통일을 회복하는 데 합심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국민은 물론 우리 조상과 후손들에 대한 남북 양 당사자 모두를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통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통일은 수백만 명의 남북 민족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 베트남식의 무력 통일 방법은 절대로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극단적 갈등을 면할 수 없는 독일식의 흡수 통일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역력히 보아왔습니다.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일의 대원칙으로서 평화적 교류, 다시 읽겠습니다.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 평화적 통일의 방법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의 과정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단계는 남북이 현재와 같은 독립국가 자격으로 교류 협력하는 남북연합제 방식입니다. 2단계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연방제 형태로
중앙정부가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남북 자치정부가 대부분의 내정권을 갖는 방식입니다. 3단계는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남북 국민의 마음이 이만하면 서로 안심하고 같이 살 수 있다고 됐을 때 완전한 통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공동승리의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숙청당하는 통일은 안정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평화경전,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한반도는 커다란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남쪽에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전면적으로 북으로 이동해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북과 남이 다 같이 혜택을 보는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예가 이를 증명합니다. 한편 대기업들은 이미 북한과 합의된 바에 따라 북한의 철도, 항만, 관광, 전기통신 등 사회 간접자본 개발과 복원, 그리고 산업 기반의 건설에 매진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한국 경제의 도약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기차의 철의 실크로드를 발전시켜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우리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한강의 기적이 넘어서 압록강의 기적이 시세를 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통일의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통일만이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길입니다. 통일만이 우리가 번영 속에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영은 우리 민족을 21세기 선도국가의 대열에 서게 할 것입니다. 최근 저명한 국제 전문 경제기관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는 한국은 미국 다음 가는 경제적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 1인당 소득이 8만 1000불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니베르트지는 30년 후에는 한국은 독일을 앞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권위기관의 예측은 우리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한반도에 평화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체제를 확립했을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의 희망이야말로 이러한 전망을 확고부동하게 만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일생을 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협력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고 주장해왔습니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서리빨 같은 냉전의 상황 속에서 대북 적대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때에도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미일 중소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4대국의 남북을 합친 것이 오늘의 육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1993년 1차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미국은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북미 간의 직접 대화 속에 상호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994년의 1차 핵위기 당시 미국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했고
카터 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실현시키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6.15 남북 정상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물줄기를 크게 열어놓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 핵 문제의 갈등 속에서도 일관되게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히 검증을 받아야 하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 등 반대급부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시험을 했을 때 세계가 경악하고 이제 파국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들끓을 때도 저는 북미 간의 적대관계와 주고받는 협상만이 북미 간의 직접 대화와 주고받는 협상만이 해결의 길이라고 또 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사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육자회담, 상설화에 의한 동북아의 안정 등을 위해서 저희 힘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여러분도 민족 상호 간의 평화의 꿈을 가지십시오. 민족의 번영에 대한 희망을 가지십시오. 21세기 인류 국가에 대한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통일의 찬란한 포부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갑시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또한 창창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막중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강연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망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강연문을 퇴장하실 때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가지고 가서 한 번씩 더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회 없습니다. 엄마 아빠 거까지 챙겨서 3장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는데요. 질의응답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평생의 동반자이신 이희호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저는 대통령님도 참 좋아하지만 옆에서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희호 여사님도 참 존경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험난한 삶을 살아오시면서 또 사고도 많이 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고생도 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항상 옆에서 힘이 돼주시고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학우들이 대통령님의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국어국문학과 정은미 학생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정은미라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을 하게 돼서 매우 떨리는데요. 대통령님 혹시 저 보이시나요? 저는 대통령님이 잘 안 보이는데 좀 앞에 나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단 잘 보이네요. 제가 8.15 추천 때 작년에 광주에서 전 대통령님 처음 뵌 적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멀리서밖에 뵐 수 없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가까이서 뵈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대선 때마다 대북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가장
유권자들에게 후보 검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해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고 또 가늠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해병 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인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표 정책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해표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에서 너 죽고 나 죽는 그런 결판을 지는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최근에도 이 군 당국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24시간 내에 수도권에서만도 100만 명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가지고 부산뿐 아니라 태평양까지 갑니다. 우리 남한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밀집해 있습니다. 전쟁하면 대량적인 희생이 일어날 것입니다. 산업시설은 모두 파괴될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가 없어지는 것이고 민족이 전멸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안 나올 것입니다. 몇 사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또 한 번 하겠다고 일어나겠습니까? 따라서 전쟁은 절대로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한 것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동맹하는 것이지 미국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전쟁하기 위해서 동맹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육자회담 전후에서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북한하고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 강곡히 또한 강력히 설득을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북한하고는 나쁜 짓을 하려고는 대화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아이젠하워는 6.25 전쟁 당시에 싸우고 있으면서 대화해가지고 휴전협정을 맺었냐? 그 휴전협정 덕택으로 오늘날 50년 이상 한반도의 전쟁 상태가 종식되지 않느냐? 레이간은 소련을 악마의 제국이라 놓고도 대화했지 않냐? 그 대화의 결과로서 소련과 동구레파가 그렇게 변화하지 않느냐? 닉슨은 중국까지 찾아가서 모택동하고 대화하지 않느냐? 그 결과로 중국이 개혁개방되었다. 미국은 월남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 지고 나왔지만 결국 대화를 해가지고 국교를 하고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월남이 미국의 가장 좋은 파트너 중에 하나로 되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당신들이 북한하고 대화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북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것이다. 내가 김정일 위원장 만나서 이래저래 한 10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그 사람이 가장 간절히 바란 것은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나는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단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그 미국 내부의 강경파들의 방해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해표 정책은 이와 같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대화로서 풀려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냥 공리공론이 아니라 현실적 근거에 있까지 합니다. 해표 정책 한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장 완화가되고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까? 과거 휴전선에서 평생 한번 나도 모두 보따리 싸고 도망간 준비했는데 지금은 핵무기 실험을 해도 누가 도망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이 된 것입니다. 과거 50년 동안에 이산가족이 200명밖에 만나지 못했는데 이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13,000명 이상이 만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만날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는데 벌써 10,000명 이상, 13,000명 정도 노동자가 와서 일하는데 서로 개성공단에 와서 일하려고 합니다. 개성공단이 제대로
이 확장이 되면 35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주라든가 또 진남파라든가 원산이라든가 함흥이라든가 이런 데 자꾸 우리 공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남한의 중소기업들, 지금 도저히 경영이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 다 살게 됩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문화가 같고 말이 통하고 역사가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중국이나 월남보다 훨씬 임금이 싸고 그리고 더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북도 좋고 우리도 좋은 그런 협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 속에서 같이 살려는 것이 햇빛 정책입니다. 통일에 있어서 제가 아까 문장에서 얘기한 대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원칙 밑에 1단계 남북연합, 2단계 남북연방제, 3단계 완전통일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10년, 20년 걸리더라도 우리는 평화적으로 공동승리하는 통일하자는 것이 햇볕 정책입니다. 나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맨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있는 사람도 없다. 지금 당신과 나는 남북을 대표한 입장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팔아먹으면 남북 7천만 민족이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음 잘못 먹이면 남북 7천만 민족이 공멸할 것이다. 어느 것을 택하냐? 분명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신들은 남한을 공산화한다. 이런 생각 완전히 버리시오. 만일 공산화를 시도한다면 당신네 공산당 당원에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절대 거부하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전쟁까지 다시 하려는지 모르요. 그건 안 되지 않소. 또 우리는 더블식 흡수를 우리가 안 합니다. 우리는 서독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을 흡수해서 다 이겨 살릴 그런 경제적 능력도 없고 또 그동안에 오랜 갈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동서독에서 보지 않냐. 그러니까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에서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햇볕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매우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거를 기초로 해서 회담이 잘 됐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이 다시 총 때미고 전선에 나가서 목숨 바친 일을 왜 우리 민족끼리 해야 합니까? 대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무력으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통일은 결국 우리가 다 같이 자유롭게 살고 평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확실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모두 햇빛정책입니다. 저는 이 육자회담 이것 자체로 국제적인 햇빛정책입니다. 난 중국 가서 중국 지도자들, 미국 지도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육자회담이 성공하면 육자회담을 해체하지 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항구적인 기구로 계속 유지하자고 제안했고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은 이 햇볕정책이 빛을 볼 해가 될 것입니다. 햇빛정책에 대해서 엉뚱하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던 분들도 이제는 그런 생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주 반고무 최선두에 섰던 사람도 햇빛정책을 지지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1971년, 지금부터 36년 전 대통령 나왔을 때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평화적 공존하고 평화적 교류 협력하고 평화적 통일하는 이 원칙을 주장해왔습니다. 3단계의 통일 방안을 주장해왔습니다. 햇빛정책의 역사는 깁니다. 이제 마침내 이
야당까지도 협회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서 희생되지 않으려면 남북민족이 공멸하는 시절, 그런 엄청난 시절을 보지 않으려면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가지고 남도 살고 북도 살고 남북이 모두 공동 승리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으면 여러분, 협회 정책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것이 나라를 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법학과 김용문 학생의 질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용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 생중계되는 화면을 보면서 열심히 녹화를 하고 있을 텐데요. 제가 그 녹화된 테이프를 가배로 물려줄 생각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남과 북이 통일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경우에 약 50여 년간 분단된 국가에서 살아온 국민들은 많은 문화적, 법률적 차이에 의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도 재산관계와 가족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통일법의 제정과 제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 이후에 법적,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기관들은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대통령직에 계시던 중에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 법률 제정 준비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정할 필요가 있는 법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통일법 제정 등 통일 후 남북한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자 한 것은 내가 제안한 3원칙 3단계의 통일은 지금 당장에 법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1단계에서 남북연합으로 독립국가가 연합해서 사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의 체제대로 그대로 그 법률 가지고 통치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통치하고, 유엔도 같이 가입한 그대로 가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정상회담, 연례적으로 예를 들면 장관급 회담, 국회회담, 혹은 진짜 각 분야의 교류,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독립국끼리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민족끼리 협력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 법 가지고 남한은 남한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경제 투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화나 교류가 많아지고 하면 그때 이제 점진적으로 북한하고 남쪽하고 공동으로 적용하는 그런 경제협력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혹은 문화교류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뭐 체육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오히려 법률을 만들면 북한이 보면은 우선 그런 법률이 필요 없다. 그거는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쉬울 것이고, 또 남쪽에서는 북한이 법률을 그럼 우리도 만든다고 북한이 만들면 우리도 우리 맘에 안 만든다고 또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건 말하자면 필요 없는 잡음을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와 같이 독립국가끼리 협력이 나가고, 그래 어느 정도 가서 그 다음에 연방제, 미국과 같은 연방제, 그래서 중앙의 군사, 외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맡는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때 이제 많은 법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단계 남북연합에서 2단계 연방제까지 갔는데 과연 얼마 걸리더냐? 그건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수년 혹은 10년 걸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은 그때 가서 그때 양쪽의 실정에 알맞는 그런 법률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냐. 또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능력은 그런 법률을 만드는 데는 만만 합의되면 그리 많이 걸리질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을 갖는 데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평화 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그 7.4남북 공동성명에 의한 것을 보더라도 남북 간의 불가침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에 참가했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4대국이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면 제도적 보완을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는데 그런 때는 또 여러 가지 협정도 필요하고 법률도 필요할 단계가 올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평화 통일의 원칙 밑에 1단계 연합제 여기에 우선 그 주력을 두고 연합제를 해 나가다가 다시 연방제로 갈 때는 많은 법률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전 질문자께서 법학과 학생이셨는데요. 다음 질문자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전북대학교 법학과 대선배님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들이 참 많죠. 자, 인권변호사이시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평생의 동지이신 한승연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선배님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번 함성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강도 이 바로 이 한승연 변호사님의 인연으로 큰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죠. 자, 그럼 다시 이어서 토목공학과 김종관 학생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종관이라고 합니다. 예,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 대통령님께서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역경을 경험하셨고 또 그것들을 극복해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대통령님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스스로는 본인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성공하는 삶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난에 시달렸고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4번 떨어지고 5번째 됐고 대통령 선거에도 3번 떨어지고 4번째 됐고 그리고 3번, 4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형언도도 받고 납치도 당하고 감옥살이도 한 6년 반쯤 하고 연금 생활도 그리고 망명해서 10여 년 했고 이렇게 세고 보면 이걸 가지고 성공했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하시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하냐 하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공했냐? 개인으로서는 내 양심의 명령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손해보고 아무리 위험해도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하는 그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형을 시켜놓고 우리하고 협력하면 살려준다 할 때도 나는 당신들하고 협력하면 일시적으로 살지만 영원히 죽고 당신들하고 협력 안 하면 일시적으로 죽지만 영원히 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다. 나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와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악마를 누르면서 이길 때는 우리는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악마가 그걸 뒤집고 천사를 누를 때는 우리는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천사와 악마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누구든지 마음속에 천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린 줄 압니다. 그러나 옳은 줄 알면서도 위험하게 못하겠다. 옳은 줄 알면서 손해내니까 못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기 때문에 양심대로 못 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첫째, 그 말하자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해되거나 위험하면 그 양심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미치더라도 그 양심에 따라가라. 그러면 높은 자리를 못 올라가거나 부자가 못 되나 하겠더라도 내 양심에 떳떳하다. 그런 사람은 자식들이 죽은 뒤에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한없이 존경하고 제삿날이 되면 통곡하고 그런 사모하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행동하는 양심, 이것에 대해서 노력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죽을 때 인생을 마칠 때 후회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양심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웃사랑입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하구들, 길거리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아끼지 않고 하는 것. 그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때로는 손해볼 일도 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도 하고 그것이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죽을 때 부자가 되지 못하고 죽고 높은 자리 못 가고 죽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난 참 만족한다. 감사한다. 이러면서 인생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이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는, 사회를 사랑하는, 세계를 사랑하는 그런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지라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 선비적인 문제의식, 원칙을 중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따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사람은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고 말하자면 당당한 그러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감각 갖고는 부족합니다. 상인적 현실 감각,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눈치 봐가면서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현실 문제에 있어서 잘 처리해가지고 성공하는 이것이 또 병행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현실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인적 현실감을 가지고 현실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3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학교 다니시는데 내가 취직한다. 어느 기업으로 가고 싶다. 이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기업이 내게 알맞냐? 당대성이 있냐? 내가 갔을 때 채용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기업은 이러이렇고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더라도 그 무릅쓰고 취직하겠다든가. 그 기업은 이러이러한 단점이 너무 크니까 나에게는 맞지가 않다. 나는 안 가겠다든가. 세 번째 결정입니다. 이렇게 세 번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한 사람, 일종의 그 철학에서 정반합 같은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큰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 철학자들, 미래학자들 얘기하는데 보면 앞으로 이 민족 국가 시대는 지납니다. 그래가지고 세계화 시대로 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받거나 국가하고 관계가 맺은 것보다는 자기 관계에 무슨 직업단체라든가 취미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이 국가를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도 합니다. 여하간 지금은 무엇부터도 세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구멍가게 아주머니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이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백화점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구멍가게에서 파는 비누, 양말, 수건 다 백화점에서 팝니다. 쇼핑몰에서 팝니다. 그러면서 세계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세계인으로서 이 감각과 생각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양심, 되고, 그리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임적 현실감각, 그리고 세 번 생각하고 세계인이 되고, 이런 게, 나도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여하간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하면 한 발 한 발 되어갑니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 여러분의 장래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아주 와닿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학과 최훈 학생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학군사관호생 최훈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완소남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완소남이라는 단어는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완전 소중한 남자의 줄임말입니다. 이런 이런 완소남이라는 뜻에는 젊은 여성들이 아주 멋지고 매력적인 최근 아주 주가가 높은 장동건이나 박지성 같은 남성들에게 칭찬하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제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는 완소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만 완소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너무 질투가 나가지고 많이 지금 힘들고 이렇게 왔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직접 뵈니까 아주 호남형 미남이시다가 게다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딱 가지고 계시니까 진짜 완소남이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반도 통일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한과 북한의 소득 격차는 50대 1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독일을 보더라도 비교적 경제적인 소득 격차가 적었던 독일을 보더라도 통일 후에 실업 문제, 성장률의 저하 등 많은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통일을 한 한반도에도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러한 한반도에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일 관계에서의 경제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질문한 학생이 처음 전반부에서 나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한 건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칭찬해 줘서. 이 북한 경제는 간단히 말하면 전면적인 파탄 상태입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기차가 예를 들면 지금 KTX가 380마일인가요? 80km인가요? 380km. 그렇게 다니는데 북한 기차는 20, 30km밖에 안 달립니다. 그것도 조심조심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철도가 아주 엉망입니다. 우리가 이 북한에서 지금 뭐 하나 이런 북한을 우리가 독일식으로 수동이라서 떠맡았다가는 남한 경제까지 파탄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까 같이 3단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북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김정일 위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북한 경제가 참 어려운데 제일 큰 어려운 원인은 미국하고 관계가 나쁜 데 있다. 미국이 딱 가로막고 IMF나 ADB에서 돈도 못 벌리게 하고 일본하고 국제정상화하면 한 100억 불 들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세계가 투자도 못하게 하고 교육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그러니 소련이나 공산권 다 망했고 당신이 의지할 데가 없지 않냐. 결국 미국하고 관계에서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도 포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살 길을 얻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바라는 것이 미국하고 관계 개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측은할 정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막 욕하지만 내심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루속히 육자회담을 잘 성공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여러 가지 봉쇄 조치를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빨리 지금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경제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금 중국 경제가 막 북한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북한 생필품의 8원 이상이 중국제입니다. 그리고 식량이나 기름이나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이나 미국의 경제봉쇄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우리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것은 자꾸 제동이 걸립니다. 미국에서. 왜 주냐고. 그래서 제가 미국 지도자들, 미국 대통령하고 직접 얘기 통하는 지도자들이 저를 간혹 찾아옵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누구 줘라고 지금 그런 짓을 하냐. 지금 북한이 중국에서 오는 경제 갖고 전부 지금 뒤덮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들어가서 균형을 잡아가지고 하다못해 반 정도라도 우리가 이번엔 북한 경제를 관여를 해야 하는데 당신네가 자꾸 싫어하고 못하게 하니까 국내 여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주업 퍼주기다 뭐하다 이러니까 이거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만큼 북한은 사람들은 중국에 의존하게 된다. 자꾸. 그러니까 당신은 결국 북한을 중국으로 밀어붙이거나 마찬가지다 이게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자꾸 북한 쪽으로 내려와서 그 경제가 진출하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휴전선까지 다시 중국이 오게 된다 이게. 뭐가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당연히 이런 내가 볼 때는 현명하지 못한 정책을 하고 있냐. 그게 따지고 설득하면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그 일부 강경파들은 아주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결국 그것은 이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문제를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누차기 얘기지만 북한 경제는 나쁜데 그것을 우리하고 하나로 지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현재 국경선대로 이렇게 개를 치고 그리고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IMF에서도 돈 빌리고 ADB에서도 돈 빌리고 일본에서도 돈을 받고 세계 투자도 받아들이고 하면서 우리도 막 올라가서 이렇게 경제를 지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북한이 자력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합니다. 북한은 워낙 노동력이 우수하고 임금이 싸고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기회만 주면 북한이 발전한 건 순식간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통일할 때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째 단계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도 맘 놓고 이제 북한에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 경제를 우선 살리는 것이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건 맞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북한이 경제가 튼튼해지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 만한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로 통일을 생각할 수가 있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뭐 여러 가지 인간 인종도 같고 말도 같고 뭐 이런 공통성이 있고 거리가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속에 막 중소기업들이 떼기어 들어가면 북한 노동력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윈윈의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가서 사회간접자원,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뭐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서 또 지원하죠. 그렇게 해서 북한 경제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들어온 걸 막으면서 우리가 개입해 가야 합니다. 이 다행히 현대가 북한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대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30년, 50년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하고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면 이건 엄청난 마지막 이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도 비약하고 북한도 비약할 길은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가야 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 이런 아주 노다지판이 벌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못 가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딱 맥혀갖고 있니까. 이것만 되면 우리는 이 맞으면 부산항에서 출발한 기차가 이 북한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맞으면 시베리아 혹은 남쪽은 중국입니다만은 여하튼 유라시아 대륙을 통과해가지고 파리 런던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바다에서만 지금 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육지까지 해서 그래갖고 거기 항공까지 붙여서 육해공 3년에서 경제가 발전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안전한 수송이 되고 임금이 싸고 또 시간이 덜 걸리는 것이 바로 육지인데 그것이 철도가 지금 못 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번에 이제 육자회담이 잘 되고 남북관계가 잘 되면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은 남도 좋고 북도 좋고 윈윈의 그런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지금 퍼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퍼주기는 아닙니다. 독일은 동독에 대해서 1년에 32억 불 주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1년에 1억 불 줍니다. 그런데 동독에서는 퍼주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는 퍼주기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인색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개성공단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덕을 보고 있습니까? 아까 같이 북한 전체를 뻗어 나가고 되면 그때는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경제는 대개방이 돼야 한다. 대개방이 되려면 육자회담이 해결돼야 한다. 또 그러면 우리 남북도 크게 진출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의 우수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북한 경제는 급속히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서로 북한하고 우리가 다 같이 경제도 어필스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의 생각도 같아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중산층이 발전됩니다. 그건 어느 나라이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형성되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자유를 요구합니다. 영국이 산해명령 해가지고 중산층이 일어났습니다. 부르주아지. 그 부르주아지들이 우리도 투표권 달라. 우리도 정치 참여권 달라. 그때까지 귀족들만이 하던 것을 귀족들이 현명하게도 받아주었습니다. 투표권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평화적으로 민주혁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귀족들이 그 마저는 부르주아지들이 요구한 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중산층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저는 프랑스 대혁명을 해가지고 왕이나 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경제 발전하면 중산층이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면 반드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북한 사회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경제가 발전되니까 중산층 되니까 할 수 없이 공산당 당원을 거쳐서 과거에는 공산당, 중국은 공산당 통치니까 그걸 바로 정부지요. 공산당 원 되는 것은 노동자만 됐었는데 이제는 기업인하고 지식인도 공산당 됩니다. 그 세계의 대표로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인 지식인은 중산층입니다. 중국이 지금 민주화가 되기라고 꿈틀거리는데 저것이 영국과 같이 평화적으로 되느냐 잘못하면 프랑스 같은 사태가 오느냐 이거는 중국의 지도자들의 현명한 마정은 판단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중국의 지도자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딴 데로 가는데 여하튼 북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제가 발전될 것이고 발전되면 중산층이 생길 것이고 중산층이 생기면 민주화를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문제가 더 같아질 것이고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 허은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옹수허은입니다. 저는 자칭 몽수, 이렇게 꿈나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상 재치있고 감동적인 연설하시는 김대중 대통령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와 안보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에 반해서 시민단체나 국제 여론에서는 이것을 쟁점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저희 학생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전 대통령께서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저의 이런 발표 공포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전 대통령님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전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질문과 대통령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저기 대학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질문은 대개 3개 내지 4개 했는데 오늘 이 전북대학은 5개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만 더 하면 제 지식은 다 끝나기 때문에 답변 못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한 번은 검토해야 할 문제, 인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시 대통령하고 대통령이 있을 때 장시간 토론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공산권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권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인권이 있고 하나는 사회적 인권이 있다. 정치적 인권은 언론 집회, 결사하고 자유 이런 것이 것이고 사회적 인권은 먹는 인권, 병 고치는 인권, 안전하게 사는 인권, 그런 인권이 있다. 사람은 인류는 태어날 그날부터 사회적 인권이 있었다. 그리고 정치적 인권은 근대화된 이후, 산업화된 이후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 인권을 우리가 하면 북한은 지금 그걸 해결할 필요 없다 이게요. 완전한 독재 체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것도 전달도 안 되고 그 사람들은 외부 정보를 모르니까 세상이 어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려도 두려워서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공산권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소련에 대해서 악마의 제국이다, 인권이 나쁘다고 그렇게 50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해결 안 됐다 이게. 그런데 구주 안보 협력 조약, 소위 헬스키 조약, 아니면 대탄트 체제를 해서 서로 동서가 왕래하고 모두 경제나 문화 교류하고 이렇게 해서 소련 사람들이 자기 사회만이 아주 천국이고 자기 사회만이 가장 행복한 사회라고 그렇게 계속 주입해서 착각하고 있다가 서구 사회를 알게 되면서 내부에 동요가 생겨났다. 이게 우리 속았다. 이거 아니다. 그런 변화의 조짐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온 거, 개혁 개방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파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에서는 억압하고 비판하고 막 독재한다고 해서 인권위를 한다고 탄핵하고 그렇게 할 때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교류협력이 시작돼서 외부 상황을 소련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동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때 달라졌다 이게.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이게. 중국도 그 모택동 치하에서는 수백만의 국민들이 굶어 죽고 숙청당해 죽고 공산당도 수십만이 죽었어요. 참으로 지옥 같은 사회였어요. 국가주석인 유석이가 어제 지하실에서 똥을 먹다가 죽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바로 이인자였던 주울레가 안 걸렸는데 소련 가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모택동이 그걸 나가서 못 가고 결국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가 막힌 사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닉슨이 가서 어떻게 만나고 그래갖고 유엔에 가입시키고 미국 하고 국제정상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으로 등서평이 등장해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부가 생겨나고 중산층이 생겨나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회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지금 말하자면 자유화가 되고 인권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수준에서 보면 그건 전혀 아니지만 중국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월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산권은 이 독재하고 국민을 완전히 정치를 마비시켜가지고 그래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의 사고방식을 맞으면 조종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을 마취시켜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외부에 개방을 시키지 않는 한 절대로 비판만 해갖고 안 고쳐진다. 이걸 내가 부시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산권에 있는 사람 중에 급한 것은 물론 언론 집회 결사하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급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게 먹는 거 병 걸려가지고 지금 말하면
이 주사도 못 맞고 약도 못 먹고 치료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을 뭔가 병을 고치는 거, 최소한도 전기불이라도 들어온 사회, 이런 사회, 이런 북한 사람들이 그런 그 고통을 보고 있고, 산에 나무 껍질 다 벗겨먹고 이 풀뿌리를 파먹고 이런 것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지금 언론의 자유 이런 것이 이런 관심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인권과 사회적 인권 둘을 구분해서, 사회적 인권은 지금 한국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식량 주고 비료 주고 약품 주고, 그래서 한국만큼 도와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국이 고맙다는 것을 알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잘 살고 싶다. 그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너무 욕을 했다. 그 이제 한국 사람을 가면 이후 사촌 되하듯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북한의 마음을 많이 바꿨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정말 우리가 나쁜 세상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만들었다. 뭐 그런 간접적인 말하자면 정치적 인권에 대한 효과는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 인권, 먹고 살고 생존을 유지하는데 도운 거, 그 인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것을 받습니다. 다만 정치적 문제에서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을 여기다 받아들여가지고 정착시키는 거, 그런 건 정치적 인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사회적 인권과 정치적 인권인데, 사회적 인권은 지금에도 우리가 식량 주고 비료 주고 약품 주고 해서 뭐 다소라도 도와줄 수 있고, 지금도 민간인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 인권은 공산권은 개혁 개방하지 않는 이상은 비판만 하면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는데, 그런데 공산당은 그렇게 해서 억압하고 봉쇄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경제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 망하려니까 할 수 없이 개방을 하게 됩니다. 개방을 하게 되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알게 되면 이 북한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공산권 사람들이 외부를 알게 되면 그때 이제 정치적 인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보고 지금 결국 제1단계는 북한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해방되도록 간간한 최대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감사한, 우리를 부러워하는 생각,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갖게 만들어서 정치적 인권까지 주장하는 그런 단계로 갈 수 있게 소리를 닦은 것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안 되고, 그러나 사회적 인권은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북한이 이제 육자회담에 성공해서 국제사회에 나오게 되면 자연히 국제사회하고 많은 교류가 있게 되니까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 얘기하면 지금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첫째는 우선 사회적 인권, 먹고 살고 생존 유지한 인권은 우리가 지금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자. 그리고 정치적 인권은 지금은 힘이 드니까 북한을 말하자면 국제사회에 끌어내서 국제사회하고 북한이 교류해가지고 막 마치 과거 소련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소련 내부에서 민주화가 요구가 일어나듯이 북한 내부에서도 일어나도록 만들자. 그것이 인권을 해결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류해서 아무리 성 급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이 아까 들으니까 마지막 끝났다고 그러고 나도 더 할 힘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께 좋은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된 데 대해서 이 학교 당국과 또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어여쁜 처녀가 오늘 사회에 대해서 분위기가 훨씬 더 아주 좋았고, 또 사회 진행하는 솜씨가 대단히 훌륭해서 성공적으로 하게 된 것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뭐 경상도나 여기 뭐 충청도, 전라도 대학들 다녔는데 전남대학 갔을 때하고 이 전북대학 갔을 때는 꼭만 여성 사회자가 올라와서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호남 쪽이
이 여권에 대한 신장이 훨씬 더 앞서고 있지 않은가.